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유튜브를 위해서 마이크를 샀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래 스마트폰 마이크 앱을 통해서 USB로 연결해서 녹음했었는데요. 이게 연결이 풀릴 때도 있어서 겸사겸사 마이크를 구입했습니다. 좋네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7월 2일자에 있을 고용지표 발표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제 바뀐 마이크와 함께하는 오늘의 테슬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올타임 하이입니다. 어제자로 $1,079로 마감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많이 빠지고 있지 않은 걸 보니까 테슬라의 한정에서는 제롬 파월의 입보다 머스크의 트윗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려나요? 두 번째는 바이톤, 바이바이입니다. 바이톤은 BMW와 닛산의 자동차 경영진이 공동 설립한 중국 전기차 회사입니다. 패러다이 퓨처도 휘청휘청하더니 중국계 전기차 회사들 중 주니어 그룹이 많이 휘청거리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미 하원 민주당의 제안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이는 어쩌면 이것이 그대로 흘러들어간다면 시장에 메가톤급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어젯밤 올타임 하이를 기록했죠. 대단한 상승세였습니다. 6월 27일 날 전해드렸던 오늘의 테슬라 소식에서도 챕터 3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분위기가 월가의 예상보다 높은 인도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저번에 사실 스톤크 했다고 폭락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메일이 유출되면서 흑자 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S&P 500의 편입으로 인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텐데 당초 이번에는 조금의 적자를 보고 3분기에 흑자를 봐서 3분기에 편입할 거라고 예상했던 자금들이 급격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굳힌 셈이며 천슬라의 기반을 다졌다고 보입니다. 전기차 메이커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1위라는 점,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통한 밸류에이션이 엮이면서 이제는 기술주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테슬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새롭게 평가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바이톤, 바이바이입니다. 자금 조달에 실패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독일에서의 파산 보호 신청이나 영업 6개월 중단, 종업원의 대규모 감축 소식으로 인해서 사실상 바이톤의 미래가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바이톤은 2017년에 BMW와 닛산의 경영진 출신이 중국의 FAW 그룹, 난징 에너지 펀드, CATL 등으로부터 $8억 이상을 지원받아 설립되었습니다. 한때 나름의 테슬라 킬러가 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했던 기업인 만큼 시사하는 바도 꽤 큰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4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M-바이트 SUV 등 2개의 전기차 모델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팬데믹 때문에 중국 시장이 폐쇄됨에 따라 자금난에 시달렸고 이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며 급격하게 나빠진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48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아주 참 신기한 전기차였죠. 2020년 7월 1일 기준 중국 본토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고 바이톤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서 미국과 독일에서의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가며 미국 지사 임직원 450명 중 절반 이상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자금난에 시달려왔다는데 약 4개월 정도 된 3월쯤부터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했으며 그 규모를 찾아보니 1000명 이상의 직원들에게 약 9천만 위안, $1,300만 규모의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징 공장도 닫고 상하이와 베이징 사무실도 폐쇄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느끼는 부분이 결국에 지금의 전기차의 핵심은 원가 절감입니다. 다이슨이 전기차를 포기한 것도 유명하죠. 결국에 상업적으로 성공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수익을 내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주행부터 통합 ECU나 공정에 대한 노하우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전기차를 제대로 만드는 것을 원했다면 기존의 오토메이커들이 훨씬 더 잘하겠죠. 시장이 커지기 전에 줄줄이 죽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웨이모도 사실 레벨 2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한참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벨 5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 레벨 2랑 레벨 3에서 그냥 넘어갔던 이유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졸아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레벨 5를 예상보다 일찍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것이 무지하게 어렵고 실질적으로 시장은 약 2030년쯤이 되어야 레벨 5가 시장에 나오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웨이모가 써야 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웨이모가 개발에만 약 매년 2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최근에 이어진 2건의 펀딩 소식은 업계에 꽤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만 있다면 알파벳을 통해서 구글이 현금 창출력이 부족한 회사도 아니니까 R&D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과실을 오로지 쟁취하면 될 만한데 생각보다 이것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올라갈 뿐더러 피드백이 빠르게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2018년과 2019년의 자료들이 많았는데 당시의 예측들이 전부 2030년도 정도의 레벨 5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빠르게 예상한 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변수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데이터가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2.0을 향해 쌓일 경우 얼마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까는 미지수입니다. 그 외에도 엔비디아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더 당겨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웨이모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처럼 차를 팔면서도 그 차들이 도로로 나가서 알아서 데이터를 모아주고 이를 통해 테슬라는 다시 개발을 해서 OTA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이 시스템 네트워크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ID테크 X에서도 레벨 3나 레벨 4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꽤 빨리 올 거라고 했지만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2030년쯤이 되어야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모바일 OS, 스마트폰 OS가 나왔던 초기 시장의 태동을 보면 뭔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 OS는 춘추전국 시대였습니다. 또한 노키아에서 내놓았던 심비안이 심지어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만 2010년과 2011년을 거치면서 2년간의 변화를 한번 주목해보세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였을까요? 문제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는 철저하게 이길 수 있는 말에 베팅합니다. 또한 이길 수 있는 확률만큼 베팅합니다. 이는 더 많은 인력을 고용케 하고 더 많은 자료를 모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선순환이 이어지며 이것이 빠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삼성전자의 OS 개발에서의 이런 이 태동기에 있었던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당시 삼성전자도 OS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OS 개발은 물론 일각에서는 안드로이드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블러핑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돌아가는 상황과 실제로 인력을 투입했던 결과를 보자면 저로서는 삼성이 단순히 자체 OS에 대해서 블러핑으로서의 수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 OS에 대한 생각을 처음부터 접고 시작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 OS, 블랙베리 OS, 노키아의 심비안 OS 등을 보면 수많은 OS 개발의 한계들을 보여줬고 이것은 결국에 시간이 지날수록 단 1년 사이에도 점차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경험한 사례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최고의 하이테크 산업이었다 할지라도 1920년대부터 시작했건 1950년대, 1970년대에 시작했건 간에 어느 정도 이상은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영역과 OS의 영역, 콘텐츠와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점차 all or nothing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반도체를 내놓은 것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뿐입니다. 그 중에 테슬라는 자체 생산 물량으로만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iOS와 안드로이드로 놓고 본다면 iOS 진영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안드로이드는 어디가 될까요? 이 최근에 다임러와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를 본 이후에 이것이 안드로이드 진영이 엔비디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삼성과 갤럭시 노트, 플렉스, A 시리즈 등 새로운 폰들을 내놓을 때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같이 협력해서 나아가듯이 엔비디아도 이들과 함께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임러 입장에서는 큰 기업일수록 더 전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엄청난 규모의 벤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벤더 업체들에게 각자 하나하나 ECU를 통합하면서 동시에 이 많은 인원의 구조조정 리스크도 줄이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별도로 엔비디아의 통합 시스템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편이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 삼성전자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은 자체 OS 개발을 포기하고 스마트폰의 빠른 진입을 위해서 그리고 빠른 진입으로 2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옷을 입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디바이스 시장은 이처럼 철저하게 속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가장 최첨단하고 핫한 디바이스가 전기차입니다. 테슬라가 애플이라면 엔비디아를 안드로이드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어딘가 모르게 자꾸 애플의 기록과 테슬라가 닮아있는 부분들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애플과 테슬라가 약간씩 비슷하다고 생각하나 라고 봤더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최근에 테슬라가 20년 전의 애플과 닮아있다고 평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 민주당이 환경에 대한 법안을 제안했는데 이 안에 제 눈을 끈 것이 있는데 2035년까지 전기차만 100% 판매하도록 한다는 점이 눈에 확 띄어서 가져왔습니다. 미 하원의 민주당에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포함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으로 보자면 2040년까지 미국
미국의 전기 유틸리티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지시하고 2035년까지는 미국 내 오토메이커들이 100% 전기차만 제조해야 하며 탄소 배출량이나 메탄,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같은 것도 정하고 태양과 풍력에 되는 세금 공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겠으며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 모든 전제는 이런 패키지의 전제는 공화당이 지금처럼 상원과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상당히 힘든 길이 예상되지만 민주당은 정당이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만큼 해당 패키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들을 벌써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테슬라나 전기차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밸류체인을 놓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이 있는 이상 사실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어느 편이 되든지 전기차 업체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안이 있으려면 도대체 미국 사회 내의 생각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혔을까 라는 생각에 서베이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주 요약해서 간단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6월 23일에 퓨 리서치 센터라는 데에서 발표했던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91, 공화당원의 63%가 화석연료보다는 어쨌든 그린 에너지를 중시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미국 국민들 중에 65%가 연방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데 너무 적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영상을 올린다는 게 나름 조금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응원의 댓글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을 저와 함께 나누는 자리로서 재미있고 보람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좋다고 느끼실 때 구독과 좋아요는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